비트코인의 미래를 두고 요즘 정말 뜨거운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한쪽에선 월가의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일 ETF가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네, 다른 한쪽에선 아니다. 개인의 통제권을 지키는 셀프 커스터디만이 진짜 비트코인의 정신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그냥 기술적인 논쟁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어떤 정체성? 영혼이 걸린 싸움처럼 번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논쟁의 핵심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논쟁에 참여한 인물들만 봐도 무게감이 엄청나거든요. 암호학의 전설인 닉제보부터 월가의 베테랑들까지 다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들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이 될지 그 방향을 놓고 벌이는 거대한 체스 게임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체스판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ETF를 외치는 쪽은 왜 그렇게 필사적인지, 또 셀프 커스터디를 지키려는 쪽은 뭘 두려워하는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죠. 아마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당신의 관점도 좀 더 선명해질 겁니다. 네, 좋은 접근입니다. 자, 그럼 이 논쟁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게 재밌는 게 시작이 비트코인이 아니더라고요. 아, 맞아요. 수천 년 전에 금에서 출발한다는 게 전 좀 의외였어요. 바로 그게 암호학의 선구자 닉제보가 던진 화두예요. 그는 금이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화폐였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다고 지적해요. 어떤 약점이죠? 바로 도난의 위험이요. 물리적인 실체가 있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금괴를 집에 쌓아두는 건 사실 아무리 부자라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지. 현실에서는 뭐 잠도 못 잘 거예요. 금고 털릴까 봐. 바로 그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불안감 때문에 자기 금을 더 안전한 곳, 즉 중앙화된 금고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 은행 같은 곳에요. 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은행과 현대 금융 시스템의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산 통제권이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기관으로 넘어간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은 원래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탈중앙 자산이었는데 보관이 어렵다는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중앙화의 길을 걷게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와, 듣고 보니 지금 비트코인 논쟁이랑 정말 비슷하네요. 바로 그 지점을 닉제보가 지적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역시 이 문제를 아직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고요. 아, 그래요? 네, 비트코인이 디지털 세상에서 거래를 검증하고 전송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도난에 대한 저항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죠. 해킹으로 거래소 자산을 잃거나 개인이 비밀번호, 즉 개인 키를 잃어버려서 자산을 영영 못 찾게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맞아요. 비트코인도 결국 도난에 완벽하지 않다는 이 한마디가 오늘날 논쟁의 불씨가 된 거군요. 그렇죠. 안전을 위해 기관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좀 감수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지킬 것인가. 수백 년 전 금이 했던 고민을 지금 비트코인이 똑같이 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양쪽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걸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한데 이 와중에 프레드 크루거라는 인물이 아주 흥미로운 절충안을 내놓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는 답은 둘 중 하나가 아니다, 둘 다다 라고 말하죠. 네, 그의 주장을 양손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실용적인 접근법이에요. 양손 전략이요? 네. 한 손으로는 ETF나 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들을 환영해서 월가의 거대한 자본을 끌어들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시작의 전체 파이를 키우고요. 일단 덩치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네요. 그럼 다른 한 손으로는 뭘 하자는 건가요? 다른 한 손으로는 개인이 자기 자산을 직접 통제하는 셀프 커스터디의 가치와 권리를 끝까지 지키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는 거죠. 아, 기관 투자자를 위한 고속도로를 넓게 깔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위한 오솔길도 잘 가꿔야 한다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솔깃한데요. 기관을 통한 대중화랑 비트코인 본연의 자조건 철학,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크루거의 논리는 이래요. ETF를 통해 들어온 막대한 자본이 비트코인의 전체 가치를 끌어올리면 그 혜택은 셀프 커스터디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돌아간다는 거죠. 오, 그러네요. 반대로 셀프 커스터디라는 강력한 탈출 옵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대 기관들이 함부로 시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보완하면서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아주 긍정적인 시각이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평화로운 공존을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특히 월스트리트랑 비트코인 순수주의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요. 먼저 ETF를 옹호하는 쪽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이쪽 진영의 대표 주자는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 에릭 발추나스예요. 아, 네. 그가 던지는 질문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비트코인 초창기 투자자들, 소위 오지들은 지난 몇 년간 중앙화된 거래소에 코인을 맡겨두는 건 괜찮다고 했으면서 왜 그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정부 규제도 받고 비용도 저렴한 ETF는 그렇게까지 반대하는가 하고 묻는 거죠. 와, 잠깐만요. 그 질문 정말 뼈 아픈데요.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사서 그냥 그 거래소에 그대로 보관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사기업인 거래소는 괜찮고 국가 규제를 받는 ETF는 안 된다. 이거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네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발추낙스는 감정적인 구호 대신 현실을 보라고 말해요. ETF를 통해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어야만 지금의 살인적인 변동성이 줄어들고 일반 사람들이 더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월가의 자본이 들어와야 시장이 안정되고 커질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주장이군요. 네, 대중화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확실히 설득력이 있네요. 하지만 비트코인 본연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우리가 원했던 비트코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들의 반론은 뭔가요? 그쪽의 반론은 분석가 샘 워터스가 던진 ETF는 새 장이다 라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세 장이요? 어떤 의미죠? 그의 논리는 이래요. 우리가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으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내 개인 지갑으로 출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잖아요. 네, 있죠. 새 장문이 열려있는 셈이죠. 하지만 ETF는 달라요. ETF는 비트코인 실물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을 따라가는 증서를 사는 금융상품일 뿐이거든요. 아, 그래서 처음부터 출금이라는 옵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문이 영원히 닫힌 새 장이라는 거죠. 소유권과 선택권,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군요. 세 장 안에 갇힌 새는 더 이상 자유로운 새가 아니듯이 ETF 안에 담긴 비트코인은 진짜 비트코인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들에게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는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즉, 네 키가 아니면 네 코인이 아니다라는 이 철학이 있거든요. 그렇죠. 개인이 자신의 자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 것. 그게 핵심 가치인데 출금 옵션이 사라지는 순간 그 철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ETF를 운용하는 소수의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너무 많은 비트코인을 갖게 되면 나중에는 비트코인의 중요한 규칙을 바꿀 때도 자기들 입맛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걱정도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몇몇 회사가 비트코인 시장의 고래가 되어서 프로토콜의 방향성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죠. 알겠습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정말 궁금한 건 그래서 실제로 돈은 얼마나 드냐는 거예요. 아, 비용 문제. 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지갑 사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논쟁이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에릭 발추나스가 직접 실험한 경험담을 공개해서 논쟁에 불을 붙였어요. 그가 개인용 하드웨어 지갑 레저 앱에서 직접 비트코인을 사보려고 했더니 거래 수수료가 무려 1.4%에서 많게는 3%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3%라고요? 아니, 펀드 수수료도 아니고 거래 수수료가 3%면 와, 이건 정말 엄청나게 비싼데요. 그렇죠. 발추나스는 이걸 지적하면서 ETF 운용 수수료는 고작 0.2% 수준인데 셀프 커스터디가 이렇게 비싸서야 누가 쓰겠냐고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와... 단순히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일반인에게는 ETF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민 셈이죠. 게다가 거래 스프레드도 있을 거고 개인 키 잃어버릴까 봐 신경 써야 하는 정신적인 비용까지 생각하면 확실히 셀프 커스터디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 높은 벽처럼 느껴지긴 하네요. 그게 바로 ETF 옹호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편리하고 저렴하고 안전한 ETF를 두고 왜 굳이 그 복잡하고 비싼 길을 가야 하냐는 거죠. 정말 설득력 있는 지적인데 당연히 여기에 대한 반박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셀프 커스터디 진영에서는 이 비용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바로 그게 사실 왜곡이다라고 말하는 지점이에요. 그들은 발추나스가 일부러 셀프 커스터디를 하는 여러 방법 중에 가장 비싼 경로만 골라서 보여줬다고 비판해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개인 지갑으로 옮길 때 출금 수수료가 무료거나
아주 소액의 네트워크 수수료만 내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거군요. 레저 앱에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에서 사서 옮기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ETF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0.2에서 0.3%씩 계속 보관 수수료를 떼어가잖아요. 아, 맞아요. 운용보수. 네. 하지만 셀프 커스터디는 한 번 내 지갑으로 옮겨오면 그 이후로는 10년을 보관하든 100년을 보관하든 추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논쟁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정리해보죠. 이게 단순히 트위터에서 전문가 몇 명이 벌이는 말싸움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비트코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체성이요? 네. 앞으로 비트코인이 역사책에 어떤 자산으로 기록될지를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죠. 시나리오로 한번 그려볼까요? 만약 ETF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진다면 월가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가격 변동성은 줄고 훨씬 더 안정적인 자산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기관이나 일반인들이 들어올 테니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장점도 있죠. 규제 당국이 관리하기 편한 형태가 되면서 제도권에도 깊숙이 자리 잡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대가도 분명히 있어요. 앞서 우려했던 것처럼 소수의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큰 손이 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위험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라는 핵심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반대 시나리오도 생각해보죠. 만약 셀프 커스터디가 대세가 되는 미래가 온다면요? 그렇게 된다면 개인의 금융주권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거예요. 누구에게도 통제받거나 검열당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금이 된 거죠. 나만의 재산이 생기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그만큼 개인이 져야 할 책임도 엄청나게 커져요. 사용법이 복잡하고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는다는 공포를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니까요. 대중화의 속도는 확실히 더뎌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자본 유입을 통한 대중화라는 현실과 탈중앙성이라는 이상 사이의 거대한 트레이드오프네요. 네. 바로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앞으로 몇 년간 비트코인 생태계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ETF와 셀프 커스터디, 이 둘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미래가 오기는 어려워 보여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프레드 크루거가 말했던 양손 전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거네요. 네, 월가의 자본을 받아들여서 성장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주류 자산의 길을 가는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주권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강력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남는 거죠. 일종의 하이브리드 자산으로 진화해 나가는 겁니다. 결국 이 긴 논쟁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소수의 전문가나 거대 기관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보유하는 수많은 개인들의 선택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방식이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선택받느냐에 따라 비트코인의 미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당신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방식을 선택할 때 그건 단순히 편리함이나 비용을 따지는 재정적인 결정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믿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당신의 신념을 보여주는 한 표를 던지는 그런 투표 행위일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